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가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자택에서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한 끝에 입장문 발표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의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절차대로 하겠다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모두 구속되며 그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다스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했던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가 제주도에 수백억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BK 설립 직후 집중적으로 매입된 제주도 부동산들은 공동 명의의 교차 담보 설정 등 차명 재산이란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다스 핵심 임원 두 사람이 제주도에 사들인 땅은 매입 당시와 비교하면 적게는 5배, 많게는 수십 배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개발 사업들을 거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차량 이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값이 급락을 거듭하며 20, 30대가 주축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는 내일 밤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한 긴급 토론을 엽니다. 청년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에 문을 연 점포들이 1년도 안 돼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청년 창업지업 사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가 2부에 출연해서 데뷔 10년 가수로서의 삶과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억 원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자신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건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불법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에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의혹 제기와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제기하고 또 최근에 그의 측근들이 자백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법적 의혹의 판을 진영 간 정치 싸움 쪽으로 치환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보수 괴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임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마른 기침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 이 전 대통령은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평창올림픽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3분 10초간의 회견 동안 본인의 혐의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 뒤로 수도 선불안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오늘 입장 발표가 알려지기 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모인 참모진들의 휴대전화는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숨바꼭질하듯 이어진 회의, 갑작스런 삼성동 사무실로의 이동, 그리고 입장 표명, 다시 자택으로 귀가까지 이 전 대통령의 긴박했던 하루를 임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나서기 전까지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두문불출했습니다. 참모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고급 승용차들이 이른 아침부터 속속 자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참모진들의 휴대전화는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한 측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참모들에게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합니다. 참모들은 언론 접촉을 피하며 성명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입장 발표 소식은 오후 3시 50분이 되어서야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검은색 승용차에 몸을 실은 이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무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0여 분 뒤 사무실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회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입장 발표는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직접 회견문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후 6시 30분 이 전 대통령은 역시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에게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검찰서에 응할 수 있다는 의미십니까?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상황 또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 두 곳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오후에 입장 발표를 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시쯤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모진들이 동행해서 들어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탄 제네시스 차량 외에 렉서스 그리고 베라크루즈 SUV 차량 2대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밝힌 이 입장문에 대한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나온 반응을 살피면서 내일쯤 추가적으로 참모진들과 대책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자, 이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 내내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자택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고요? 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을 밝히러 이 삼성동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보통은 오전에 삼성동으로 출근을 해서 참모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외부 손님을 만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전혀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데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이 고급 승용차들과 또 SUV 차량 여러 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삼성동 사무실에는 새벽부터 취재진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한 듯 자택에서 비공개로 대책 회의를 이어간 걸로 보입니다. 참모진들도 이 언론의 이목을 피해서 이 서울 모처에서 따로 모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오늘 오전만 해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내게 된 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오늘 직접 자신이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고 이 참모들에게 기한을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속이 주는 의미와 충격이 그만큼 큰 걸로 보여집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이 재산과 또 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측근인 만큼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도 임박했다라는 상황을 판단하고 입장을 더 미루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당초에는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다가 결국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동관 전 수석이 백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역시 또 취소가 됐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입장문만 읽어 내려간 뒤에 바로 퇴장을 했는데요. 사실상 성명서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힌 셈이 된 겁니다. 한 측근은 오늘 성명서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는 언론의 역할에 맡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이후에는 이 말바꾸기 논란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을 아끼는 쪽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검찰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죠. 한민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신을 목표로 당초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뇌부도 물론 생방송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을 텐데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국회 일정을 끝내고 검찰청사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발표 내용을 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 총장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표정이나 말투는 꽤 단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면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드러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물론 이제 이 전 대통령 본인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까? 네, 우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번 수사가 기획수사나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떠한 목표나 방향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시작된 수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의 경우 이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외교부와 청와대를 동원해서 이 돈을 회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스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특수 2부가 수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까지 구속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역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서가 포착돼 결국 이명박 정부 청와대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이런데도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사안이 예민한 만큼 차분하게 그러나 정석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금 중대한 진술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짜맞추기라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다스의 실소유주 수사를 보면요. 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최측근들이 이 검찰의 자수서까지 들고 나와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측근들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측근들의 자발적인 진술로 이 수사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또한 특수활동비 수사 역시 원세훈 전 원장 등이 상납을 시인하는 등 측근들의 진술과 증거로 수사가 급 진전되는 상황입니다. 예, 중앙지검 앞에 나가 있는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따지고 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작년에도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강도가 더 세진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의혹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일어나는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친다고 썼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 출국 직전 카메라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하지만 김관진, 임관빈 등 국방부 정치 개입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 풀려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연말엔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참모진들과의 송년 모임에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MB정부 때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MB정부 실세들이 구속되자 결국 오늘 직접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은 사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대목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나 제2롯데월드 등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궤변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4대강 수사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친 게 아닌 건설사 담합을 조사하는 것이었고 제2롯데월드 의혹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기 말에는 최시중, 이상득, 박영준 씨 등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법정에 섰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JTBC 취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3건의 수사가 실제 어떻게 시작됐고 끝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4대강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사 담합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5월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4개월여 만에 11개 건설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습니다. 처음부터 권력형 비리 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2013년 3월 시작된 자원외교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의혹의 핵심에 섰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힌 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뇌물 의혹이 더 크게 부각됐습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예 착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롯데그룹 수사 당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엔 측근들이 대거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로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파이시티 비리로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년간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아직 수감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표현은 불과 1년여 만에 무색해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정작 궁금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은 뭐 구체적인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가요 13문장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다스의 실소유주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예, 어제만 해도 보도자료까지 내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예. 대응이 그러면 바뀐 건가요?
어제 상황이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요. 예. 기조실장은 독대 보고할 위치도 아니다 이러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도자료 배포 몇 시간 후에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독대에 대해서는 김주성 전 기조실장 외에도 류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반박이 상당히 무색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반박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에 대해서 한 말이 있다면 나 자신한테 물어라 예. 이 말인데 이건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인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일단 오늘 발언 중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제게 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수사에 대한 해명은 없는 대신 대신 들고 나온 게 정치 보복 프레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괴멸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가장 눈에 띈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정치 보복을 얘기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이 전 대통령이 발언한 단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사 뒤집기, 보복 정치, 보수 괴멸, 정치 공작,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치 수사 프레임 이런 걸 들고 나온 건데요. 예. 검찰 수사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대응보다는 수사 자체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 괴멸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발표의 어떤 의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예. 드는군요. 지금 상황이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보복 프레임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건 보수층 그중에서도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일종의 여론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번 사건은 적폐청산의 하나로 보고 있고 또 이 전 대통령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이 보수 대 진보 이런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도가 그것이라면 예. 그 의도대로 되느냐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로드맵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된 건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증거라는 얘기죠. 예.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의혹의 해명보다는 여론전을 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 집회의 인원이 촛불 집회의 2배도 넘는다. 마음이 미어지는 심정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예. 하지만 검찰 수사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한 얘기 중에 이제 4대강,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를 수사했지만 고위공직자의 어떤 비리가 권력형 비리가 이게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인데 예.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예. 아직 수사 안 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대강은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자원외교는요. 앞장선 공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받고 무려 심지어 파산 위기에 몰린 공기업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1롯데월드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요. 이미 임기 중에도 이 전 대통령이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이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퇴임 한 달 전인 2013년 1월에 최시중 전 위원장 등 측근에 대해서 사면했죠. 대대적인 특별 사면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끝부분에는 평창올림픽 얘기도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발표를 끝내는 듯 하다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어렵게 유치했다.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자신의 임기 중에 평창올림픽이 유치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예. 또 검찰 수사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도 계속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시기적으로 딱 그렇게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요. 예.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은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에 개입한 윗선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민영 기자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8년 김백준 전 기획관이 2억 원을 받아간 뒤 또다시 요구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해 이를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온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몰래 국정원 돈을 받는 일탈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김 전 기획관에게 묻지 않았던 만큼 오늘 조사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활비가 이렇게 다른 관계자들을 위해서 쓰였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용처, 그러니까 어디에 쓰였느냐를 확인하면 윗선 수사에 그만큼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김희중 전 실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 정도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 달러로 환전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건너갔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나 수행팀의 여비로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검찰은 오늘도 관련자를 불러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용처하고 관련해서는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역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았다는 5천만 원도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용으로 사용됐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이 돈이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막기 위해서 이거 뭐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네, 우선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을 제외한 김희중 전 실장과 또 김진모 전 비서관은 모두 특활비를 내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등을 위해 특활비를 받았고 또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도 수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예, 한민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구속되면서 이제 의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권 전 장관은 부실 수사 지적이 나왔던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때 법무장관이기도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데 2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받는 과정에 장성명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2011년 4월 이 돈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소속 2명의 비서관이 동시에 움직인 것으로 미뤄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직속 상관인 당시 민정수석은 역시 MB의 측근인 권재진 씨입니다. 권 전 수석은 2012년 3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당시에는 법무장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의 청와대 개입 폭로로 이어진 검찰의 재수사는 흐지부지되면서 부실 수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대통령 실장 등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장 전 주무관이 받은 5천만 원의 출처 확인은 당시 수사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권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모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선 권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들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곧바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스의 사장과 전무였던 김성우, 권모 씨가 최근에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 재직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이들은 정호영 특검이 발견했던 비자금 120억 원의 최종 결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은 이 두 사람이 지난 99년과 2000년 두 해 동안 제주도의 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8,000여 평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땅을 사고 서로의 땅에 근저당을 해두는 등 본인들이 직접 투자했다고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BBK 설립 직후에 사들였던 이 땅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은 시가만 무려 600억 원에 이릅니다. 먼저 전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 바다가 훤히 보이는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입니다. 올레길 7번 코스를 끼고 있고 경치가 좋아 곳곳에 고급 빌라와 리조트들이 들어섰습니다. 관광단지인 호근동에서도 눈에 띄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명의의 푸른색 기와집입니다. 김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가 현재 호근동에 보유한 땅만 4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기는 1999년과 2000년입니다. BBK가 설립되고 다스가 BBK에 거액을 투자할 무렵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토지 많이 샀다는 것뿐이 아니지. 이들이 호근동에 사들인 땅은 현재 시가 3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본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9개 필지를 김성우 사장과 권 씨 두 사람이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했는데 가족 관계가 아닌 이상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 두 사람은 상대방 명의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명의 땅이라도 쉽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빌린 사람하고 담보 제공자가 다르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못 팔게 차명 소유인들이 재산을 차명으로 올려놓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부동산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선 이 전 대통령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이명박이다. 명의만 다른 사람이 돼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여기. 이들이 제주도에 보유한 땅은 호근동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귀포에 취재진이 확인한 땅만 모두 6만 제곱미터, 시가는 최소 600억 원이 넘습니다. 다스 설립부터 BBK 투자까지 주도했던 두 사람이 제주도에 대규모 땅을 사들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다스 임원들의 수상한 제주도 투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 임원 두 사람이 제주도에 사들인 땅은 매입 당시와 비교하면 적게는 5배, 많게는 수십 배가 뛰었습니다. 특히 서귀포 강정동 땅의 경우에 해군기지 건설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저는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 임원진 명의로 돼 있는 제주 강정동의 한 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가장 큰 도로의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측이 서귀포 강정동의 부동산 매입에 나선 건 지난 2000년 2월입니다. 당시 김 전 사장의 형과 권 전 전무의 부인과 형제 등 명의는 제각각이지만 매입 시점은 모두 같습니다. 다스가 BBK에 대한 190억 원 투자를 결정하기 한 달 전으로 당시 다스 내부에서도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뭐 있겠노? 제주도에는 김성우 사장이 잘 가지도 않았다. 차명 투자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 권 전 전무 가족 명의로 돼 있던 강정동 땅들이 잇따라 김성우 전 사장 명의로 바뀐 겁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개발 호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당 땅들이 헐값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2010년도 11년도쯤 될 거예요. 그때 막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엄청 뛰어버렸죠.
특히 강정동의 땅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 착수되면서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호근동 땅 역시 이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광단지 개발이 결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다스뿐만 아니라 다스 임원들의 제주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소유주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자, 이렇게 땅값을 확인한 것만 6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땅들 역시 다스처럼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취재하고 온 전영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의 땅, 저희가 뭐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땅은 제주 해군기지에서 불과 4km 거리, 그리고 혁신도시에서는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근동 땅 역시 올레 7길의 출발점인 외돌개 근처로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예. 현재 강정동 땅이 2만 제곱미터에 300억 원, 그리고 호근동 땅이 4만 제곱미터에 300억 원, 이렇게 합쳐서 총 6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뭐 예를 들면 그 공시지가라든가 이게 아니라 시가로 얘기하는 거죠? 시가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군기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단 이명박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뭐 저희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이 됐지만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통령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서 반대하는 시민들,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군사이버사령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해군기지 관련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폭로가 있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이 차명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차명 재산을 맡긴다면 그 사람이 혹시나 변심하진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호근동 땅처럼 지분 형태로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는 이전 대통령의 친인척 재산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친인척 명의 재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부동산 명의를 보면 곳곳에서 김재정 외 몇 명,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예. 공동으로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김재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이뿐이 아닙니다. 논란의 중심인 다스도 비슷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예. 다스의 지분은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할 당시에 김재정 씨가 46%, 이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가 47%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재정 씨는 46%입니까? 49%입니까? 김재정 씨가 46%, 여기 이상은 씨가 잘못된 걸로 49%인데요. 이 부분 예. 조금 지금 잘못. 숫자가 잘못 나온 거군요. 아무튼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좀 들어봤나요? 예,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 다스도 보면은 황금 분할을 해놨잖아요. 형도 못 믿고 처남도 못 믿고 그 두 사람이 서로 합해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서로 이렇게 땅을 담보로 해서 교차 대출을 받은 것도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뭘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호근동 땅의 등기를 살펴보니 공동의 명의이거나 아니면 타인의 명의인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농협에서 25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묶인 땅인데요. 이건 역시 이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다른 재산들의 관리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군요. 이전 대통령은 충북 옥천에 120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처남 김재정 씨에게 판 뒤에 이 땅을 담보로 농협에게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 땅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상권까지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예. 다스 임원들이 제주도 땅을 사들인 시기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예,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는 1999년과 2000년입니다. 예. 1999년 4월 BBK가 설립되고 그렇죠. 2000년에는 다스로부터 BBK로 190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예. 도곡동 땅 매각 대금 263억 원이 다스로 그리고 BBK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다스와 BBK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땅까지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의 명의가 특히나 다스 임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소유 방식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은 제3자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 기자였습니다. 남북은 오늘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세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앞서 응원단 230여 명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예술단을 뺀 나머지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로 내려오겠다. 이런 그 입장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엊그제 실무 접촉보다는 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실무회담에서 합의할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수석 대표 간 5차례, 대표 간 2차례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요즘 북한 매체가 연일 우리 정부를 비판하던데 양측에 혹시 충돌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양측이 IOC와 최종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오늘 회담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회담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우리 측이 단일팀 구성과 개폐 회식 공동 입장을 북측에 제안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측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양측 선수단이 개회식과 폐회식 때 공동 입장을 하고 이때 한반도기를 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북측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경우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과 임원까지 포함하면 선수단 규모는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쪽에서도 제안한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측은 230여 명의 대규모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로서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사가 되면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나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보단 적지만 비교적 선수단 규모가 작은 동계 대회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앞서 실무 접촉 때 합의한 예술단 140명에 고위급 대표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까지 포함하면 북측 전체 대표단은 적어도 400에서 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문 경로는 아까 경의선 육로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오늘의 서울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국회의사당도 잘 안 보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본 모습도 보실까요? 맑은 날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정부는 내일도 올 들어 3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정 기자, 논란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오늘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했는데 어땠습니까? 이용객이 좀 늘었습니까? 네, 퇴근 시간이 아직 완전히 지난 건 아니어서 전체 이용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근길만 보면요. 교통카드로 버스를 탄 승객은 지난주에 비해서 3.2%, 지하철 이용객은 4.4% 늘었습니다. 연이은 비상 저감 조치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체 교통량은 2주 전 교통량에 비해서 1.7% 주는 데 그쳤습니다. 평일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월요일의 감소량인 1.8%와 비교해서도 오히려 0.1%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환경부는 이 조치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상 저감 대책은 차량 이부제나 사업장 대기 배출량 저감 등 모든 조치를 수도권의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으로 또 민간에까지 확대 의무화한다는 건데요.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당장 전국의 확대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또 각각 발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것을 조정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들만 제한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선 국내 미세먼지 배출 요인이라도 먼저 저감해보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일단 내일도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고요. 이틀 연속 이어서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데다가 습도도 높은데 중국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모레까지는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 나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이수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종일 밖에서 일하면서도 마스크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매연에 시달리는 톨게이트나 주유소 노동자들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요금소로 차량들이 밀려듭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도로에 매연까지 뒤섞였습니다. 기침 나오고 눈도 좀 따가울 때도 있고. 하지만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못합니다. 대하시기가 불편하니까 일단은 고객님들이 또 보기도 또 좀 그럴 것 같고. 고객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계속 말을 해야 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서서 일하는 주유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도 써야 되는데 뭐 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수레를 닦자 시커먼 재가 묻어나옵니다. 아침에 싹 닦아갖고 나온 건데.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갑지만 배달량을 채우려면 오후 내 쉴 틈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비해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제공하고 먼지가 심한 날은 단축이나 순환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가상통화 값이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이어 중국이 개인 간 거래까지 단속하면서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전 세계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300조 원 넘게 날아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급락세를 타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전엔 1,2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열흘 전 기록한 최고가 2,500만 원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인 리플도 전날 대비 50%, 이더리움도 한때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 들어 일부 낙폭을 회복했지만 가격 흐름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격 급락은 한국에 이어 중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손실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서둘러 매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앞서 거래소를 사실상 폐쇄한 중국 당국은 개인 간 장외 거래까지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은 미국 시장에서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1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급락에 전 세계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정점 대비 우리 돈 300조 원 이상 증발한 상태입니다. 국내 가상통화 시장의 거품을 상징하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적용, 공정위의 거래소 조사 결과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 그 강도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전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북적이던 거래소에는 발길이 뚝 끊겼고 온라인엔 하루 사이 수백만 원을 잃었다는 한탄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거래소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 회원가입을 위해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한탄과 분노가 넘쳐났습니다. 시세표를 보다 아내와 싸운 뒤 안방문을 부셨다거나 화가 나서 모니터나 세면대를 깼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엇박자 대응에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됐다며 반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20대, 30대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또 투자할 것도 없고 유일하게 투자할 곳이 여기뿐인데 그것조차도 정부가 막으니까 많이 화가 난 거죠. 업계에선 최근 한 달 새 집중적으로 늘었던 20, 30대 투자자들의 손해가 컸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가상화폐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지금 최근에 갑자기 시장이 예상해지면서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100만 원도 안 남게 되는 상황에 손절매에 나서는 이들 한편엔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사람들은 뭐 이것 때문에 면역이 생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해오는 사람들은 뭐 작년에도 뭐 100만 원에서 뭐 10만 원도 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종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불안과 갈등도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나라 안팎에서 이렇게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투기 광풍을 막아야 한다. 아니다, 무턱대고 규제하다간 미래 기술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벌인 장외 설전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당사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JTBC가 내일 긴급 토론을 진행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JTBC 뉴스룸이 가상통화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긴급 토론을 엽니다. 패널로는 가상통화 거래 규제를 놓고 한 차례 장애 설전을 벌여 주목받은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나옵니다. 튤립 버블에 버금가는 한탕주의라며 가상통화 거래에 비판적인 유시민 작가. 국가가 기술을 과다하게 통제하는 건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정재승 교수가 토론 무대에서 처음 마주합니다. 기술 분야 전문가인 한호연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도 패널로 참여합니다. 네 패널들은 가상통화가 몰고 온 사회 경제적인 파장뿐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까지 폭넓은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JTBC 뉴스룸 가상통화 긴급 토론회는 내일 밤 9시 20분부터 약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사망하기 전날 한 병에 든 주사제를 나누어 맞았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국과수가 이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된 게 사망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병원은 주사제 한 병을 나누어 쓰고도 1인당 한 병을 쓴 것처럼 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사망 전날 신생아 5명은 영양주사제 한 병을 나눠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각 숨졌습니다. 한 병을 개봉한 뒤 나눠 맞히면서 주사제가 오염됐고 아기들이 감염돼 잇따라 숨졌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입니다. 영양주사제는 한 번 개봉하면 일부가 남더라도 나머지를 버려야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사고 발생 뒤 한 번도 주사제를 나눠 쓴 데 대해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기들 5명에게 각각 한 병씩 주사제를 맞힌 것처럼 의료비를 청구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투약 기록에는 입원 49일 만에 숨진 아이가 영양제 44병을, 8일 만에 숨진 아이가 5병을 맞은 걸로 적었습니다. 비용도 44병과 5병 값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지금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들을 삼았던 거고. 경찰은 이대 목동병원이 그동안 이런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봉석 이화의료원장과 정혜원 이대 목동병원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회사와 승무원이 1억여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델 출신 승객 장모 씨는 2014년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아랫배와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고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남성이 응급 처치 중인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오늘 자정쯤 충북 보은에서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아버지 51살 이모 씨가 소방대원을 4차례 때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구급차가 빨리 가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영국 내각에 외로움 문제를 전담할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체육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대책의 책임자로 겸직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에 따른 겁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에 소환된 첫 번째 대기업 총수입니다. 부실 계열사를 인수해서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신주에 있던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선이 갑자기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데다가 불꽃까지 튀면서 주변에 690세대가 정전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도로변 차량 옆으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로 뒤덮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대연동 목골로 전신주에 있던 22,900볼트 고압선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불꽃이 튀면서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이 녹아내렸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굉음을 내니까 4명이 타고 있는 하얀 차 위로 떨어졌거든요. 주변 상가와 주택 등 690가구는 1시간 동안 전력이 끊겼습니다. 지금이 낮 1시니까 3시간이 훨씬 지났는데요. 이렇게 고압선이 떨어진 현장에는 열기 때문에 여전히 김이 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떨어진 전선을 수구해 갔지만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합동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다이슨 VA 카본 파이버 무선 청소기에 탑재된 디지털 모터는 155 에어와트로 30% 더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사이클론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기 안에 먼지를 가둬둡니다. 다이슨. 예, 오늘 밀착 카메라 사실 예고까지 해드렸습니다만은 기사가 좀 많이 넘치는 바람에 오늘 좀 쉬고 더 잘 좀 만들어서 내일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서늘한 날이면 국밥이 생각나곤 합니다. 조선 후기부터 유행했다던 이 국밥은 오랫동안 서민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국밥을 먹는 후보. 그는 서민적인 풍모를 선전했습니다. 가난이 굴 껍데기처럼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던 어린 시절과 노점일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밀짚 모자를 눌러 써야 했다는 청년 시절.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바로 국밥으로 상징되는 동질감이었을 것입니다. 성난 노동자들의 틈바구니에서도 부둥켜하는 금고를 놓지 않았다던 일화로 시민의 돈을 허투루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런 기대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을 테죠.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혐의는 없습니다. 집사로까지 불리었던 측근을 포함한 2명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구속됐고 그 측근들의 이른바 자수서 이후에 사람들이 10년 넘게 품고 있었던 그 질문이 보다 선명해졌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밥으로 상징되던 서민의 친구를 표방했던 대통령이 저지른 엄중한 경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문제. 몇 시간 전 그는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정치 보복 짜맞추기식 수사. 표정에는 노기가 묻어났지만 선명해지는 의혹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마치 20여 년 전 또 다른 전직의 그 유명했던 골목 성명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그의 성명은 사실 그의 재임 시 그렇게 집요하게 추구했던 보수 진보의 편가르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주었을 뿐.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가난한 인력 꺾은 김첨지의 국밥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는 달포 넘게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국밥을 사들고 들어갔지만 아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 뜨끈한 국밥으로 자신을 내세웠던 대통령과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의혹들. 그의 국밥은 그렇게 부질없어진 것은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무실에서 발표를 한 뒤에 곧바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논현동 자택 앞에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귀한 손님도 한 분 오시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그쪽 자택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최근 잇따라 터지면서 최근에는 집 앞에 시위자들이 좀 단체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이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좀 조용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백준, 김진모 두 참모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은 삼성동 사무실에 출근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당초에는 이 10시쯤에 이 참모진들과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함께 이 대책회의를 열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요. 하지만 오전에 돌연 이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이 기자들에게 오늘 이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참모들과 또 이 전 대통령 동선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예. 참모진들도 실제로 이 취재진들을 피해서 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따로 모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직접 참모들을 부른 건가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는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서 지켜봤는데요. 7시부터 9시 사이에 이 고급 승용차들과 또 SUV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서울 모처에서 그리고 또 일부 참모들은 이곳 자택을 직접 찾아서 대응책을 각각 준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택을 경호하는 주변 이 경찰 병력들도 하루 종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예. 오전까지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입장을 밝히기로 한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당초에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백준, 김진모 이 두 참모가 구속된 게 사실 컸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 목전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 본인에게 거의 수사가 다다랐다라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기 전에 뭔가 강하게 공격적으로 입장을 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을 하고 참모들에게 미리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당초에는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다가 결국 안 했고요. 또 수석들의 백브리핑도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요? 네, 성명서를 읽고 이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제 이 대통령이 퇴장을 했는데요. 예. 결국 자신의 입장만 밝히고 전혀 질문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기자들이 왜 질문을 받지 않냐라고 했더니 한 측근이 오늘은 성명서로 모든 걸 대신하겠다면서 언론에서 각자 판단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계기로 이번 정권과 그리고 이 과거 정권 간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에는 결국 이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성명 발표한 이후에 질의응답을 갑자기 이제 안 하기로 하니까 아마 기자들이 많이 항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라도 질의응답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혹시 나왔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시 지금 얘기가 쑥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이동관 전 수석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후에 자신들의 입장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정도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에 어떻게 여론이 돌아갈지를 좀 지켜본 후에 이 방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하루 취재진들과의 접촉을 계속 피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일부 의혹 보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검찰은 뭐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 이희정 기자가 나가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제가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신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예고도 나갔습니다만, 한 달에 요즘 한 번 정도 매주 목요일에 문화초대석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수요일이죠. 내일 사실은 뭐 저희가 이미 예고도 해드렸습니다만, 가상화폐와 관련한 토론도 있고, 또 이분의 스케줄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오늘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이유 씨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잠깐 사실은 이 노래를 먼저 들으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뭐 너무들 좋아하셔서 작년 한 해 동안 뭐 굉장히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체중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좀 스케줄이 바빠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건강합니다. 예, 다행이군요. 뉴스룸 시청자들하고는 오늘 처음 만나시지만 네. 대략 한 6년쯤 전에 저하고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2011년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예, 12월 24일에. 네. 예,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아이유 씨하고 만나서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1월 말이니까 네. 말도 아니죠. 중순쯤 됐으니까 이제 새해 선물이라는 느낌으로 아이유 씨와의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년여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저나 아이유 씨나 많이 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19살이었고 그런가요? 예. 올해 이제 26이 됐거든요. 예.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게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더 연로한 것 같고 아이유 씨는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이 넘쳐가지고요. 네. 그것도 좀 급한 뉴스들이 많아서 아이유 씨를 어떻게 제가 편안하게 모실 수가 있을까 약간 고민됐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평안해지는군요.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큰아버지급이니까. 알겠습니다. 데뷔 10년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동시에 최고의 해를 보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2017년이 최고의 해였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좋은 날? 네. 뭐 굉장히 폭발적이었잖아요. 그때가 최고의 해였습니까? 아무래도 작년이 조금 더 저에게는 좋은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많이 사랑을 받아서 예.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한 해였습니다. 예. 근데 어떤 폭발적인 반응이 물론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처음에 나오셨을 때 그 폭발적인 반응하고 비교하자면 조금은 좀 성숙해진, 온숙해진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느꼈나요? 네, 이제 10년 차도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때는 제가 신예로서 저를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궁금증도 많으셨고, 근데 이제는 뭔가 더 대중들과 제가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라서 저를 그냥 또 왔어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자신이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수한테 자신이 프로듀싱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자작곡을 만들어서 낸다라든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까?
그렇죠. 자작곡이 어떤 구성이라고 하면 프로듀싱은 전체적인 그림을 다 틀을 짜서 하는 거니까 예. 조금 더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프로듀싱을 한다는 것은 하나하나를 본인이 다 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꼭 음도 만지고요. 예. 뭐 주제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그림을 담고 싶은지, 예. 이미지 같은 것도 정하고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 방향성도 예. 정하고. 네, 그러면 자신이 프로듀싱한 앨범에서 본인이 내세우고 싶었던 주제는 뭘까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프로듀싱을 맡은 앨범인데요. 예. 처음 맡은 앨범에서는 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팔레트라는 정규 앨범에서는 저뿐만 아니고 제 주변을 또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 이야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개인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 좀 폭넓게 다루고 싶었어요. 예. 그럼 금년에도 그런 작업은 계속 되겠군요. 올해요. 예. 지금 천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시작하는 그 자신의 앨범의 주제는 그럼 또 뭘까요, 이번에? 역시 또 사람? 사람은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은 들어갈 것 같고, 시간이라든지 10주년 앨범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걸 좀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아이유 씨가 생각하는 주제로서의 사람은 어떤 걸까요? 주제로서의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속하잖아요. 예. 저는 20대이기도 하고 뭐 여성이기도 하고 예. 연예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초점을 어느 한 가지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예. 내가 직업인으로서가 아니고 뭐 성별로서가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겪는 것들에 대해서 예. 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지금 그 준비된 질문을 하나도 안 던지고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질문을 했을 뿐인데 뭐랄까요, 명확한 어떤 심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답변을 들으면서 무척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골든 왜 웃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된 질문 하겠습니다. 골든 디스크에서 솔로 여성 가수가 이렇게 대상을 받은 건 처음이라면서요? 제가 알기로 처음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이라고? 네네. 예. 제가 이렇게 준비된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근데 너무 준비된 질문 그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예. 솔로 여성 아티스트가 대상을 받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가수가 대상을 받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냥 그 자체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요즘은 아이돌 그룹 뭐 이런 팀들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예. 그 반편지는 아까 저희가 잠깐 보내드렸는데 왜 그 가사 직접 쓰셨잖아요. 네. 작년 3월에 첫 공개한 이후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음원 차트를 올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반편지 말고도 팔레트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곡이 됐고 이름에게 사실은 이름에게를 제가 뉴스룸의 엔딩곡으로 틀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팬 카페에서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뉴스룸을 안 보셨다는 얘기죠? 뉴스룸도 사실 계속 매일을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예. 뉴스를 볼 일이 있으면 뉴스룸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예. 바쁘신데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6년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네. 4시간 자고 나오셨다고 했던 게 지금도 제가 네.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바빴던 시기고 네. 요즘은 4시간보다는 더 주무십니까? 요즘에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때 좀 다릅니다. 4시간 덜 잘 때도 있고 더 잘 때도 있고. 예. 아무튼 아이유 씨께서 혹시 본인이 그 만든 앨범 중에 나 이 곡은 꼭 내가 좀 팬 여러분들께 특별한 곡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네. 곡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반편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반편지가 제가 그 작사를 할 때 불면증을 좀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작사를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밤에 가사가 안 써져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고백을 해야 이게 마음이 다 전해질까 예. 하다가 제가 진짜로 사랑 고백을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숙면을 빌어주는 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고백이라고 생각을 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접근을 한 가사라서 예. 발매가 된 후에 많은 분들이 반편지를 들으시면서 잠을 잘 자요, 자장가로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게 참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좋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까? 저는 원래 한 꽤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네. 왜 그렇다고 뭐 혹시 원인은 안 알아보셨어요? 알아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면 패턴이 규칙적이지가 못하니까.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연예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예. 많이 쉽게 불면증을 앓는. 예. 바깥에서 저한테 2분 남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 예. 2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골든 디스크 대상 받으셔서 이렇게 뭡니까 소감 말씀하실 때 네. 예, 종현 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더 얘기해도 돼요? 하면서 한 5분을 쭉 말씀하셨죠. 네.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다 못하신 얘기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예. 그 말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땐 너무 경황도 없고 좀 횡설수설하느라고. 아니요, 횡설수설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더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와 같은 해에 데뷔를 한 동료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꿈을 꾸고 비슷한 걱정, 고민, 그리고 비슷한 성장을 했던 동료로서 뭔가 더 힘이 돼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나 예. 후회가 많았는데 저뿐만 아니고 되게 많은 가수분들이 무거운 마음이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후에 뭐 시상식, 연말 무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만큼은 그 가수분들이 무대를 보시는 분들보다도 그때 무대에 서시는 분들께서 더 주인공이 되고 예. 축하도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무대를 하시다 보니까 예. 그게 지켜보는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분들도. 그래서 그냥 그때는 진심으로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강했고 예. 또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한 만큼 그 진심이 보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 진심이 좀 더 존중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으로 예.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만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효린의 민박. 네. 예.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유에 대한 어떤 뭐 생각을 바꾼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 평정심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잠은 여전히 잘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그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평정심에 대한 집착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네. 그 역시 불면증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2편에는 안 나오시잖아요. 네. 예. 이 편에는- 유나 씨가 나온다면서요. 네, 소녀시대 유나 예. 씨가 나오십니다. 조언을 해준다면? 제가요? 예. 조언이라기보다는 선임 알바생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거기 가서 제주도에 가서 작년에 가장 좋은 2주를 보냈어요. 예, 예. 너무 마음이 편하고 제주도에 있는 만큼은 또 제가 잘 잤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너무 행복한 시간을 선물 받으신 것 같아서 예. 제가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예. 네, 또 많은 보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켓몬이 아니다. 매년 진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래도 많이 진화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감사합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6년 전에 저하고 인터뷰 처음 하셨을 때 제가 아이유 씨한테 이 느낌을 직접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느낀 아이유 씨는 모르겠습니다. 잠을 못 자고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피곤함을 감추려는 어떤 의도된 활발함 이런 것들을 저한테 좀 솔직히 말씀드린 저의 네. 감정입니다. 네. 그래도 되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서는 끝나고 나서 약간 좀 뭐랄까 안쓰러움 혹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잠시 느꼈었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상당 부분 저도 떨쳐내게 됐습니다. 예.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엔딩곡으로는 무릎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 씨께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유 씨가 앉았던 자리에 갑자기 박성태 기자가 반갑습니다.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결벽과 집착 사이로 뭡니까? 잡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에 대한 입장을 전혀 상반되게 해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먼저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의 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어떤 외부로부터 돈 받지 말한 아마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결백이 있을 겁니다. 돈 이런 문제는. 예, 이 전 대통령 비서관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 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 전 대통령이 돈의 결벽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예. 하지만 한때 최측근으로 역시 분류됐던 정두원 전 의원의 발언은 전혀 상반됐는데요. 예. 최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시절에 140억 원을 받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140억 원은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돈인데 당시 소액주주들은 못 돌려받은 돈을 다스만 신기하게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도 측근인 사람과 예. 한때 측근인 사람과의 평가가 뭐 당연히 바뀌는 거겠죠. 다른 거겠죠.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해석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결벽증이라는 단어를 국립국어원에서 찾아봤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아무튼 바쁘십니다, 요즘. 예. 박 기자 그랬더니 때문에. 예. 명사고요. 병적으로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벽증과 집착이 다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결벽증에 집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뭐에 대한 집착이냐는 건데 깨끗한 것을 만일 돈으로 취한한다면 측근 두 사람의 말이 같게 됩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물어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 검찰이 묻고 확인하면 될 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두 개만 준비했죠?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손만 들어라로 예.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이 인공기를 흔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북한이 만약에 인공기를 뭐 흔들고 계속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한 방법들이 없습니다. 예, 마땅한 방법은 없는데요. 예. 안 대표는 어제 한반도기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인공기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 대표단은 과연 뭘 드냐, 손만 드는 거냐라고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예.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 기자가 질의를 하자 추가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해명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전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하자 환영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즉 참가는 환영하는데 깃발은 들지 마라가 종합적으로 되는 셈입니다. 예. 북한이 전에 그 아시안 게임에 왔을 때 그때 인공기를 들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엔 좀 가만합니다. 예. 맞습니다. 북한이 참가하게 되는 경우 북한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등록한 200여 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수단이 자국 깃발을 들게 됩니다. 예. 지난 남북 관계가 훨씬 경색돼 있었던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입장 때 저렇게 선수단이 인공기를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예. 당시 경기장 내로 제한되긴 했지만 경기장 주변에서 인공기가 개양돼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일본 옆에 인공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반대 측에 있는 측에서는 안 대표가 올림픽 관례를 잘 모르거나 그러면 또 대북 관계에서 강경한 바른정당과 코드를 맞추려다가 실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인공기에 대한 혐오는 보수의 마치 상징처럼 돼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통일미술대회에서 예. 수상받은 작품에 인공기가 들어있었는데 한 은행이 이를 달력 그림에 사용하자 당장 내려라 라면서 모 은행 앞에서 저렇게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비하인드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이겠고 기온은 영상권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뒤에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탐사팀 기자들이 출연해서 저희들이 오늘 보도해드렸죠. 다스 임원들의 제주도 땅 의혹 여기에 대해서 취재 후기를 좀 많이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